예,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전공 선택 과목 현대문학 작품론 강의입니다. 지금 동영상 강의를 녹화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KUOCW라고 하는 동영상 녹화 방식으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요. 우선 3월 말까지 일단 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4월 이후의 강의는 강의실에서 강의하게 될지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첫 시간이니까 이번 학기 강의 계획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털 사이트에 강의 계획서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 학기 현대문학 작품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개요. 한국 현대문학을 온전히 탐구하기 위해서 현대문학의 중요 작품들을 감상, 분석,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 작품론이라는 이 제목에 맞게 한국 현대문학의 작품들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선별해서 감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역시 이 문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작품을 읽는 것이고 작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문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문학사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현대문학사는 현대문학의 역사를 기술한 책들이죠. 여기 참고도서에 대표적인 현대문학사 책이 있습니다. 김윤식, 김현 두 분이 같이 쓴 한국문학사. 1996년에 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읽히고 있는 필독서입니다. 또 잘 알려진 조동일 교수의 한국문학 통사입니다. 통사는 역사적 기술을 했다는 것이죠. 왜 5권이냐? 이 5권이 현대문학 편입니다.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 고전문학과 계하기 문학이 기술되어 있고, 5권 이 책이 현대문학 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문학과 관련해서는 이 5권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두 권의 책으로 대표되는 현대문학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 현대문학 작품론은 문학사를 역사적 기술로 공부하기보다는 작품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문학사와 더불어 현대문학 작품론을 학습하여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문학사라고 하는 역시 우리 국어국문학과 전공 선택 과목,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문학사와 현대문학 작품론이 쌍을 이루어서 서로 연계되는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문학사라고 하는 전공 수업과 이 현대문학 작품론이라고 하는 전공 수업은 어떤 의미에서 연계되고 쌍을 이루는지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현대시와 현대비평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의 중요 작품들을 감상, 분석, 해석한다. 현대문학 작품론은 현대문학사와 짝을 이루는 과목이므로 선호와 상관없이 두 과목을 연계하여 수강하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김윤식, 김현 교수의 한국문학사와 조동율 교수의 한국문학통사는 말 그대로 문학사 기술을 하고 있는 책이고, 이러한 문학사 기술을 한 책을 학습함으로 해서 한국 현대문학사에 대한 지식과 학습 범위를 깊이 그리고 넓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현대문학사라고 하는 과목의 학습도, 강의도 주로 이 문학사 기술을 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대문학 작품론과 마찬가지로 작품 중심의 중요한 시인, 작가, 비평가들의 중요 작품을 같이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런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현대문학사를 기술한 책을 읽는 것은 수동적인 학습입니다. 이 교수들이 나름의 관점과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를 기술한 것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것은 그분들의 관점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문학사는 시인과 작가와 비평가들이 창작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학사를 기술하는 기본적인 토대도 중요한 시인, 작가, 비평가들의 작품을 선별하고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맥락을 선택해서 문학사를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문학사라고 하는 이 전공 과목을 강의하는 방식도 문학사를 학습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인, 작가, 비평가들의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나름의 문학사를 구상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사는 문학사 기술된 책을 공부하고 현대문학 작품론은 작품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문학사도 그렇고 현대문학 작품론도 작품 중심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해석하는 교재가 있습니다만 교재에 서술되어 있거나 또 내가 강의하는 작품에 대한 어떠한 나름의 관점의 분석과 해석, 그것을 수동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도하고 있는 분석과 해석을 참고하면서 문학 작품,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같이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을 한 학기 동안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사를 기술하는 것은 굉장히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나름대로의 각자의 현대문학사를 기술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 기본 토대는 문학 작품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현대문학사도 강의하고 현대문학 작품론도 강의합니다. 그럼 이 두 과목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현대문학사는 주로 해방 이전의 시인, 작가, 비평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교재를 선정하고 작품을 같이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문학 작품론은 해방 이후에 현대문학 작품들을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사와 짝을 이루는 과목이라는 뜻은 현대문학 작품론과 현대문학사가 그러한 시기 구분으로 내가 나름대로 설정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공통점은 능동적인 분석과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다.
이것을 한 학기 내내 명심하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은 고정된 정답이 없다. 즉 하나의 해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분석과 해석의 설득력과 타당성에 있어서 뭡니까? 차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 작품에 대해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남들이 그동안에 시도했던 분석과 해석이 아닌 새로운 관점의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평가의 지표도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 그리고 이 교재를 통해서 담당 교수가 생각하는 작품에 대한 해석, 분석과 해석의 관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의 분석과 해석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획득이 되는 걸까요? 지식을 많이 학습하거나 문학 이론을 많이 학습하거나 철학적 개념, 인문학의 여러 가지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잘 몰라도 어디서 새로운 분석과 해석의 기초가, 토대가 확보되는 걸까요? 작품을 엄미하고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읽고 분석하는 그 능력에 있습니다. 즉 작품 분석력, 해석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서 그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작품을 정독하는 것, 작품을 표면적으로만 읽는 학생도 있지만 심층적으로 읽는 학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층적으로 읽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의미와 맥락을 그 작품에, 문학 작품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미학적 요소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만 있다면 그것은 문학이나 예술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냥 내가 주제를 전달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시나 소설, 비평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예술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내용만 있지 않고 형식도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학적 형식, 예술적 특성, 이걸 같이 음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분석력, 해석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 능력의 차이가 난다고요?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내가 철학적인 개념을 많이 공부하고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문학 작품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문학 지식이든 철학 개념이든 공부를 많이 해서,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해서 정신분석학 공부도 할 수 있고 사회학 공부도 할 수 있고, 그죠? 심리학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얼마나 섬세하고 깊이 있게 읽느냐? 남다르게. 그죠? 남들이 이미 그동안 해석해온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자, 교재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현대문학의 구조와 계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해방 이후에 주로 한국의 현대 시인들과 현대 비평가들의 시작품과 비평작품을 같이 한 학기 동안 읽어가는 것이 이번 한 학기 공부 내용입니다. 참고 도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제물이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재를 통해서 담당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해석과 분석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이번 한 학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표출해야 됩니다. 수업 중에 학습한 문학 작품 중에서 2편 이상을 연계하여, 그러니까 한 편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2편이나 3편 이렇게, 왜? 어떤 하나의 연관성을 찾아서 어떤 이미지가 혹은 비유가, 운율이, 그죠? 어조가 비슷한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2편 이상을 선정해서 나름의 분석과 해석.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나름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이때 수업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담당 교수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수강생들의 부담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분량은 A4 3매 이상으로 아주 간략하게 했는데, 물론 작품도 좀 인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작품 인용을 제외한 매수입니다. 순수한 가제물 서술 매수입니다.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서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5매 이상 하면 더 좋은데, 지금 일단 수강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3매 이상으로 기본 제시했습니다. 1차는 중간고사 범위까지, 2차는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과제물 제출기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4월 9일까지, 6월 4일까지 1차 과제, 2차 과제.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과제물 내용은 블랙보드의 차후에 공지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이 과제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능동적인 작품 분석, 해석,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름의 분석,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물 점수의 비중을 좀 높여서 1차 과제, 2차 과제 각각 15점 해서 과제물 점수가 30점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점씩, 출석이 10점입니다. 그래서 결석 지각 이런 것들도 체크하게 되는데, 동영상으로 진행되게 될 때는 동영상 수강을 했는지 동영상 블랙보드 상에서 간단하게 출석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진도 계획은 중간고사 이전에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중요 시인들의 시세계를 살펴봅니다. 조지훈 시인의 시를 1주, 2주 동안에 학습하고,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 조지훈 시인은 1930년대 후반 청록파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해방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했고, 특히 우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까지 역임하시고 좀 일찍 작고하셨습니다. 49세에 작고하셨으니까 상당히 일찍 작고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운 나이에 우리 고려대학교와 좀 인연이 깊은 분이죠. 3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셨고요.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 시인은 50년대 이후 활동한 50년대 시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몇 년대 시인 그러면 등단하고 주로 활동한 시대를 보통 우리가 편의상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 김수영, 김춘수, 김지아, 황지우, 김용택, 유화의 시 이랬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시대가 아니라, 김수영, 김춘수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1950년대 시인으로 활동했던 시인들이고요. 김지아는 70년대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황지우는 80년대, 김용택까지요. 유화는 9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50년, 70년, 80년, 90년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의 시인들은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시대를 관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중간고사 기간까지 이렇게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 시인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책의 일부에 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들의
시세계는 이 책의 교재의 2부에 수록되어 있고 이 비평 중에서도 시비평입니다. 시비평은 1부에 수록되어 있는데 김종길 시인의 비평, 김수영, 김춘수의 비평 이렇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너무 많은 시인과 비평가들을 다루게 되면 좀 피상적으로 공부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특정한 시인 비평가만 한두 명만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것도 효과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인원수를 선별했습니다. 김수영, 김춘수, 김종길 시인은 시인이기도 하면서 시비평을 했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 이후의 이 내용은 이들의 시이론입니다. 시비평입니다. 과제물 피드백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과제가 1차 과제물이 마감되면 그 중에 좀 같이 토론해 볼 만한 과제물을 선정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1차 과제물 피드백, 2차 과제물 피드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강의정보 자료실, 과제평가 등이 수시로 공지되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블랙보드에 공지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동영상 강의가 3월 2주 동안에는 진행되기 때문에 동영상도 이 블랙보드를 통해서 수강하게 됩니다. 절대평가 과목인데 최종 평점 부여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공지가 블랙보드 상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은 진도 범위에 따라 교재 및 작품 텍스트를 미리 읽고 수업에 임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미리 예습해 오면 더 좋지만 이것은 희망사항인데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재와 작품 텍스트를 지참해서 학습에 임해야 효과가 더 큽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재이고요. 현대문학의 구조와 계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 학기 동안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작품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의 시인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여러 명의 비평가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주에 해당되는 시인이면 시집, 비평가면 비평집, 그죠? 주로 전집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동안에 우리가 조지훈의 시를 공부하니까 작품 텍스트는 조지훈 전집 1권, 1권은 시를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재와 작품 텍스트를 같이 준비하고 그런 또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과제물로 선정할 시인과 비평가, 중간고사 1차 과제물은 시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죠. 2차 과제물은 비평가 중에 한 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진도 범위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만약에 조지훈 시 중에서 자기가 과제물을 선택했다 하면 이 전집을 1권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는 작품 이외에 이 전집 속에서 새로운 작품 속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니까 우선은 작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계획은 강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1주와 2주 동안에 공부할 조지훈의 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준비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학습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동영상에서는 이 자막을 조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교재로는 2부의 이 시인들의 시 분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77쪽인데 교재가 없는 사람은 자막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 교수인 제가 조지훈 시 전집, 즉 시세계를 읽고 감상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것은 내 관점이지 우리 학생들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이러한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생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더 타당하고 더 설득력 있는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이 과제를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가장 기본적으로 분량도 3매 이상으로 했지만 너무 최소죠. 그죠? 그건 너무 작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조지훈 시면 조지훈 시, 그죠? 김춘수면 김춘수, 김수영이면 김수영, 김종삼이면 김종삼 시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 모든 소스를 얻어야 됩니까? 이 작품을 읽는 데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죠? 교재뿐만 아니라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선행 연구라고 그럽니다. 내 교재도 이 논문도 선행 연구 중에 하나겠죠. 그 선행 연구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학습하는 것은 담당 교수의 관점과 분석 방법과 해석의 차원을 참고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걸 좀 내가 배워서 더 나은 분석과 해석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 조지훈 씨의 청각적 이미지와 시의식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보통 이것은 이제 논문을 쓸 때 논문의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 그죠? 누가 읽어도 전달될 수 있도록, 평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평론은 우리가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이고, 시 창작, 소설 창작, 희곡 창작, 수필 창작처럼 하나의 창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독창적인 문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목도 좀 더 문학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논문이기 때문에 조지훈 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목으로 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춘수 시를 가지고 연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김춘수 시의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논문의 제목으로는 좋겠죠. 내가 뭘 연구한다는 것을 제목에, 그죠? 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건 연구 대상이고, 이것은 뭘까요? 연구의 관점입니다. 청각적 이미지와 시의식을 중심으로 조지훈 시라고 하는 연구 대상을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죠. 고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조지훈 시라고 하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연구했다는 겁니까?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청각적 이미지에 주목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과제물로 시도하는 것은 아직 논문의 단계까지는, 그죠? 논문의 레벨까지는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죠? 논문 다음에는 뭘까요? 이 논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책을, 그죠? 저서, 그죠? 연구저서를 낼 수도 있고, 이 연구저서들이 더 모이면 아까 강의 소개 시간에 얘기했던 문학사를 기술하는 더 확대된, 그죠? 연구로 전개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논문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논문은 조지훈 씨의 청각적 이미지와 시의식 연구라는 논문이고, 소논문이고요. 작은 논문.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과 소논문은 좀 다릅니다. 학위 논문은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대표적으로 그것이 학위 논문이고요. 학위를 획득하는 논문이고, 이렇게 작은 단위의 논문을 우리는 소논문,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소논문들이 모여서 학술 저서를 이루고, 학술 저서들이 또 모이면 아까 얘기했던 문학사 기술에 또 까지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과제물 두 번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제물은 이런 논문의 단계까지 가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논문에 내가 주로 지금 수업 시간에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논문의 내용, 즉 내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한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논문을 썼다 하는 것은 교재를, 이 논문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교재, 작품 텍스트 두 개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더 비중이 있습니까? 작품 텍스트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이것은 참고로 하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을 캐내야 된다. 그 보석은, 그렇죠? 캐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돌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지훈 씨가 연구 대상이고 청각적 이미지와 시의식이 연구의 관점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하는 것의 의미가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과 의식을 연구하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때 내용과 형식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용과 형식은 물론 혼연일체가 되어 있겠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서 문학예술 작품에 구현되어 있겠죠. 우리가 문학예술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죠? 분석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단은 분석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내용과 형식을 나누는 것이고, 이 논문도 이미지는 형식에 해당되고 의식은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관해서 살펴보겠다는 그러한 연구 관점이 이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의 시의식, 즉 정신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신은 비가시적인 것이고 이미지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형식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고, 정신은, 즉 의식은, 그죠?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그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조지훈 시인의 입장이 아니고 조지훈 시인의 시를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독자 혹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근 방법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지훈 시집을 우리 수강생들이 읽고 나름대로 뭔가 그죠? 과제를 혹은 소논문을 혹은 그죠? 저선을 혹은 궁극적으로는 문학사를 기술할 때 작품을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것은 정답은 역시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에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먼저 오고 의식이 뒤에 온 것입니다. 이미지를 연구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의식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문학 작품을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되죠.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즉, 뜻, 의미, 주제, 그게 내용이죠. 주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형식을 통해서 그 주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자로서 혹은 독자로서 분석할 때는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인의 입장이 아니고 비평가의 입장 혹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용과 형식으로 우리가 일단 구분해 봅시다. 내용이 먼저 있었겠죠. 시인의 마음속에 혹은 정신 속에 어떤 시 정신이 혹은 시 의식이 있었겠죠. 그게 주제 혹은 뭐 내용, 의미 이렇게 분명한 형태를 갖지 않더라도 이 안에 어떤 엉어리가 있었겠죠. 표현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그걸 언어라고 하는 그죠? 표현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언어의 표현 형식은 다양합니다. 시적 표현 형식이 있고 소설적 표현 형식이 있고 수필적 표현 형식이 있고 평론적 표현 형식이 있겠죠. 혹은 지금 얘기한 이런 문학적 표현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 표현 형식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시인은 그걸 시적 언어로 표현할 것이고 소설가는 소설적 언어로 표현할 것이고 그죠? 일반인은 즉 문학인이 아닌 일반인은 그것을 친구나 지인들에게 대화로, 전화로, 편지로, 일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가 바로 형식이 되는데 시적 언어의 형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를 연구할 수 있죠. 조지훈 시인은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언어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한마디로 연구할 때 일반 독자에서 좀 더 고급 독자로, 연구자로, 비평가로 이렇게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접근하려고 할 때는 시인의 과정,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의 역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내용으로부터 형식을 그죠? 얻어냈죠.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을 테니까 그 의미를 어떤 이미지, 어떤 운율, 어떤 어조, 그죠? 어떤 화자, 리듬, 다양한 시적 언어의 형식들을 통해서 이걸 표현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시 정신으로 접근하려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읽으면 이것도 물론 그죠? 느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내용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시를 혹은 문학을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아는데 역부족입니다. 뭘 거쳐서? 시적 언어의 형식을 거쳐서 이걸 분석함으로 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도달하는 과정, 역순으로 시인의 과정의 역순으로 비평가는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찾는데 물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작품의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물증이 필요합니다. 범인을 확정지으려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이 작품의 주제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면 좀 더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으려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과제물은 다 자기 나름의 분석과 해석이 가능한데 다만 무엇의 차이가 있다고요? 차등이 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용을 알았다고 얘기하기보다 물증을 통해서, 즉 시적 언어의 형식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미지, 상징, 비유, 운율, 리듬, 화자, 어조 등의 다양한 시적 언어의 형식입니다. 이제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은 또 소설적 언어의 형식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다양하지만 이제 시적 언어의 형식을 통해서 주제 혹은 정신, 의미를 찾는 것은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양할 텐데, 시인마다 다양할 텐데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어떤 시인은 그 중에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어떤 시인은 운율을 중심으로, 어떤 시인은 화자와 어조를 중심으로 의미를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그 시인의 시세계로 접근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접근하지 않은 미답의 경지로, 그죠?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어떤 시인은 운율, 김소월 시인을 예를 들면 운율이 중요한 시인이다,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김소월 시인의 운율 연구들이 많이 지금 석사 논문, 박사 논문뿐만 아니라 소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운율로 접근하려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은 답습하는 것이고 내 독창성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운율 말고 다른 요소들 중에서 아직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걸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을 연구할 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걸 다른 사람의 선행 연구에 도움 없이, 다른 사람의 선행 연구에 방해물 없이 순수하게 자기식으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선입관 없이. 조지훈 시인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중고등학교 때 조지훈의 성물을 비롯해서 고풍어상이라든지 많은 작품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조지훈 시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조지훈 시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 방해 없이. 선행 연구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독창적으로 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방해물이 되죠. 왜? 자꾸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시적 언어의 형식을 분석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의식이든 정신이든, 그죠? 주제든 의미를 찾아내는 이 접근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용, 주제, 의미를 찾았다고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조지훈 씨의 죽음 의식 연구, 조지훈 씨의 자유 연구,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건 조금 너무 막연하고, 즉 주제를 바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또 그러한 것은, 그 주제는 조지훈 시인만 가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인은 자유의식이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의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너무 내용 위주의 접근 방법보다는 내용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문학예술이 어떤 주제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주제와 의미 없는 문학예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의미와 주제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용 연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 연구를 하더라도 형식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밝혀내야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물증을 확보하고 범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뭡니까? 그 중에 내가 이 조지훈 시를 읽으면서 선행 연구하고 다르게 뭔가 찾아낸 것이 이미지인데, 물론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도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청각적 이미지에 주목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논문을 쓸 때까지
그 이후에는 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논문을 쓸 때까지 선행 연구 중에 이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관점의 연구는 일단은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적 이미지에 주목한 이유를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각적 이미지도 단일한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청각적 이미지들이 이 조지훈 시 전집 속에 등장하겠죠. 그럼 그것도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유형별로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소리가 있는가 하면요. 그죠? 악기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소리와 악기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지만 유형은 다르죠. 악기 소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의 청각적 이미지고 새소리는 자연의 청각적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의 청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작품 속에서, 조지훈의 작품 속에서, 시 작품 속에서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시적 장치가 되어서 시적 의미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또 다 변별성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연구의 그죠? 관점이 될 만하죠. 그래서 어떤 연구 대상을 연구할 때 즉 착상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논문의 뭡니까? 테마가 되겠죠. 남다른 착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착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뭡니까? 논문 한 편 쓰는데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착상을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죠? 그것도 어디서 획득된다고요? 작품을 계속 음미하고 읽고 반복해서 읽는 동안에 그것이 얻어지는 겁니다. 청각적 이미지가 조지훈 시에서 중요하다 혹은 남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할 만하다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게 저절로 내 머릿속에 착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착상이 됐을까요? 작품을 계속 읽으면서 작품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즐기면서 감상하면서 읽고 두 번째 좀 더 분석적으로 읽고 세 번 최소한 3번 정도 읽으면 이 중에서 내가 그죠? 체크해 놓은 거 처음에는 연필로 체크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 볼펜으로 체크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빨간 볼펜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4번째 볼 때는 3가지 표시가 다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번 표시된 부분도 있고 2번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3번 다 표시됐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거기에 주목했다는 거겠죠. 그 표현에. 그게 운율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비유와 상징일 수도 있고 화자와 어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요 5가지 이게 바로 시적 언어의 형식입니다. 어떤 시적 언어의 형식이 내가 뭡니까? 포착했다는 거죠. 나는 이미지를 포착했지만 우리 수강생들은 또 다른 것에 꽂힐 수가 있겠죠. 포착될 수가 있겠죠.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걸 연구의 그죠? 관점으로 채택하고 그걸 연구의 뭡니까? 주제로 채택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죠.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제목만 갖고 우리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조지훈 시 논문을 그냥 수동적으로 학습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조지훈 시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소논문 한 편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번 학기에 키워보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제 서론이라고도 말하고 난 조금 더 가볍게 머릿말 이렇게 1장을 붙였습니다. 학위 논문의 경우는 이것이 좀 더 분량도 길어져야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소논문이니까 1장 머릿말에 조지훈은 39년에 등단했고 이러이러한 시집들을 간행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소논문
중에 조지훈의 생애를 연구해가지고 서술하는 것에 비중을 둔다면 그것으로 거의 소논문 분량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논문은 조지훈 씨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 작품 내부에 있는 미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 시인에 대한 소개는 이 문장 하나로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거. 조지훈 일반인이기보다는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조지훈을 시인으로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은 뭐 어떻게 살다가 뭐 어떻게 했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뭐 누구랑 결혼했으면 이런 것까지 다 쓰지 않고 시인으로서의 핵심 중요한 사실관계만 제시했습니다. 등단을 어디로 했고 어떤 시집을 냈다 이 정도만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훈 시인은 시만 쓴 것이 아니라 시에 대한 이론서, 즉 비평도 했고요. 그것이 시의 원리입니다. 이 책이 전집 2권으로 지금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수필집 지조론, 이것도 유명하죠. 지조, 선비정신을 가지고 지조론을 펼쳤는데 그것이 수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한국 문화사 소설, 한국 문화사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학의 선구자입니다. 한국학. 다방면의 활동을 보여줬다. 전집은 2번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집은 이 2번째 나온 전집, 1996년에 나온 9권으로 된 전집입니다. 그 중에 1권, 이 1권이 시전집입니다. 2권은 시비평전집이고 아까 시의 원리라고 하는 시론집입니다. 그 이 수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연구서도 있기 때문에 9권의 전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첫 단락에서 조지훈 시인에 대한 사실관계, 가장 핵심적인 시인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사실관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들은 성무로 대표되는 민족적 전통에 대한 애착과 애수의 세계. 자, 성무 대표작 중에 하나죠. 또 고풍어상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에 선미 할 때 선자가 우리가 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과 관련된 어떤 미, 그죠? 간조에 초점을 맞춘 서경시의 세계.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풍경, 시각적 이미지, 풍경을 주로 제시하는 것이 조지훈 시인의 시적 특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보면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성무만 해도 시각적 표현이 풍부합니다. 왜? 스님이 춤을 추는 장면이니까. 그리고 고풍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자체에서 시각적 풍경이 이 시적 형상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서경, 그죠? 시각적 풍경이 조지훈 시인의 시 창작 방법이다라고 많이 연구되어 온 것입니다. 내가 아까 이미지 중에서 청각적 이미지에 주목한 것이 연구로서 일단 의미 있다라고 하고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이전에 연구가 별로 안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만한 동양적 정서. 자, 그 다음에 풀립단장으로 대표되는 자연과 인생에 대한 고유한 서정의 세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지훈 씨의 특성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 서론에서 시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게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장으로, 하나의 절로, 그죠? 더 풍부한 서술을 하고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 학위 논문이 아니라 소논문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그러나 크게 보면 시인에 대한 소개, 다음에 뭐예요?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김동리는 민족적인 것과 선적인 것의 두 가지 경향으로 이렇게 했죠. 여기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인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역시 특히 성무에 대한 기존 해석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 해석을 각주에다가 달아놨고요. 또 이 위에도 많은 선행 연구가 있는데 선행 연구를 다 빠짐없이 나열하고 기술하는 것만 해도 많은 분량이 서술되기 때문에 이 소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치사 선택을 해서 이 논문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 중심으로 학위 논문에서는 좀 더 풍부하게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서경시,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서경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정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유기체적 상상력, 유랑의식과 근대성에 대한 연구, 운율적 특성에 대한 연구, 운율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종합적 연구로서 학위 논문, 아까 얘기했죠? 석사, 박사 논문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논문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즉, 문제 제기입니다. 이 논문을 쓴다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리포트죠.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은 주장하는 바, 새로운 주장이 있어야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제기입니다. 즉, 차별성입니다. 선행 연구를 소개해놓고 선행 연구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내가 지금 이 논문을 쓰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 연구 안 되어 왔던 것을 내가 새롭게 연구를 해보겠다. 어떤 관점에서? 그게 문제 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인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선행 연구 정리. 세 번째는 자기 연구 관점.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논문에서 뭘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처럼 선행 연구의 업적으로 인해 조지훈의 시세계가 전반적으로 해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글은 그 성과들을 토대로 이전에 주목받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 문학 작품도 조지훈 시인도 연구가 많이 된 편이겠지만 더 많이 연구된 시인들이 대표적인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주, 김수영, 김춘수 유명한 시인일수록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행 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 연구에서 얘기 안 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선행 연구를 검토하기 전에 내가 이걸 먼저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새롭게 뭔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3번, 4번 읽으면서 이 포인트를 찾았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선행 연구를 먼저 검토하고 텍스트를 읽으면 방해를 받으니까요. 이걸 먼저 읽어서 나름대로 자기 갈 길을 찾아놓고 그 다음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고, 그죠?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가져야 되니까 꼭 선행 연구를 모방하려고 내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이미 선행 연구가 갔어. 이미 선행 연구가 그렇게 한 논문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거니까 무수의 뿔처럼 계속 가요? 아니겠죠? 왜? 선행 연구가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뒤늦게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논문을 쓰면 어떻게 돼요? 모방이 되거나 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껴가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이 논문을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조지훈 시인의 청각적 이미지와 시 의식을 연관성이라니까 연관성 이것과 이거 따로
따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청각적 심상, 이미지를 심상이라고 말합니다. 청각적 심상에 따른 각 그죠? 유형별 분류에 따라서 그것이 각각 어떤 시 의식을 담고 있느냐, 그죠? 이렇게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조지훈 시의 미학적 특성으로서 지금까지 주로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회화적 상상력과 묘사의 기법이 중시되어 왔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서경적 풍경을 조지훈 시의 중요한 시 창작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죠? 그게 확연히 드러나니까. 성무나 고풍의상이나 어떤 시를 봐도 경치 혹은 시각적 형성화, 풍경, 서경,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걸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회화적 상상력, 묘사. 시각적 형상화에 의한 풍경 및 율동의 묘사를 원천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그것과 혼용되는 영감적 선율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가 이 논문을 쓰기 전에 다른 논문에서, 그것은 이제 조지훈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김춘수, 김수영 같이, 세 사람을 같이 연구하는 작은 논문, 소논문에서 이미 이제 이런 착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착상?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조지훈 시에 대해서 그 시각적 이미지 혹은 시각적 형상화 혹은 풍경 혹은 율동을 묘사하는 것, 그것에 더 근본적인 것에는 음악적 요소가 있다. 즉 청각적 이미지가 있다. 원천적으로 뒷받침하니까요. 더 근본적인, 더 원천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감적 선율이 있다. 선율이 음악적 요소죠. 음악적인 운율, 이게. 그런데 그게 영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시각적 형상화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으로 따지면 더 근원적인 것에는 선율이 있고 그 선율이 회화적 상상력으로, 즉 율동으로 혹은 풍경으로 드러난 것이 조지훈 시의 창작 방법이다라고 가시적인 것 아래 숨어 있는 비가시적인 것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내가 청각적 이미지에 주목한 것은요. 그 연장선에서 이 글은 조지훈 시의 청각적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이것이 어떤 시의식과 연관성을 갖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지훈 시의 전체적 의미 구조를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완화삼. 자, 이 작품이 이제 이 전집을 읽다가 내가 청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논문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착상을 하게 되고 계속 이 작품을 읽으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완화삼이라는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잘 알려진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입니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세 사람이 청록파 시인인 것은 잘 알죠? 공통점이 뭡니까? 순수 자연을 노라했다. 그리고 청록집이라고 하는 공동시집을, 세 명이 같이 쓴 공동시집을 해방 이듬해 1946년에 출간함으로 해서 이 세 명을 묶어서 청록파라고 문학사에서 부르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같은 잡지로, 같은 문해지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해지입니까? 문장이라는 문해지인데 또 누가 공통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즉 심사위원회였어요? 이들을 시인으로 배출시킨 것은 정지용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이 이 세 사람의 추천인이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완화삼이라는 작품은 친구, 박목월 친구 시인에게 시로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온 것이 그 유명한 박목월의 나그네죠. 나그네에 나오는 많은 이미지들이 이 완화삼에 나온 이미지들을 뭡니까? 재활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착상이나 전체적인 이미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 그것에 대한 자기가 받은 그 시에 대한 답시로
박목월 시인이 조지훈 시인에게 보낸 것이 나그네니까. 자, 그렇다면 그 나그네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이 작품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작품을 살피는 것은 이 논문에서 이 작품 한 편만 분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관점으로 채택한 것이 청각적 이미지잖아요. 그 청각적 이미지의 분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악기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물 소리도 있고 이렇다면 그것이 조지훈의 시세계 속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청각적 이미지를 연구한다고 일반적인 청각 연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조지훈 시의 미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연구하더라도 운율을 연구하더라도 그죠? 그것만 따로 떼어서 따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즉 내가 청각 일반을 연구하는 게 아니죠. 청각 일반을 연구한다는 것은 문학 연구가 아니라 그죠? 그것은 일종의 의학 연구일 수도 있고 그죠? 다른 물리학 연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청각적 이미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조지훈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포착한 것이지, 그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완화삼이라는 작품 속에서 조지훈 시 세계 속의 청각적 이미지가 어떤 미학적 장치로서 미학적 특성을 가지고 미학적 시적 역할을 하는지를 암시받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먼저 2장에서 분석한 후에,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집중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한 편만 가지고 뭔가 이 논문의 갈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작품을 분석한 후에 3장부터는 아까 얘기했죠? 조지훈 시 세계 속에 등장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한 통으로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는 역시 분석이니까 분석은 최대한 체계적인 분류, 그죠? 분류가 필요합니다. 유형별 분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대표적인 건 물소리, 새소리겠죠. 그 자연의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의미 혹은 어떤 시의식, 어떤 시정신을 담고 있느냐? 자, 시는 어떤 시정신, 시의식, 어떤 내용을 이 자연의 소리라고 하는 시적 언어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겠죠.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은, 비평가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 안에 어떤 시의식이 들어있는지, 어떤 내용과 주제가 들어있는지를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분류를 어떻게 했어요? 3장은 그래서 자연의 소리고 4장은 뭐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이제 여러 편, 이렇게, 그죠? 여러 편, 자연의 소리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여러 편 분석하면서 그 의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의미에 접근하는 거예요. 한 편만 가지고는 물증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편 속에서 공통된 어떤 의미를 찾아내서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악기의 소리, 그죠? 악기의 소리. 이것은 또 어떤 시의식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세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유형이 바로 뭡니까? 침묵입니다. 자연의 소리가 있고, 자, 지금 내가 조지훈 시 세계에 등장하는 청각적 이미지의 분류를 유형별로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의 소리, 두 번째는 악기의 소리,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도 청각적 이미지의 하나로 내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아무 소리가 없는 거. 이게 조지훈 시 세계의 청각적 이미지 중에 세 번째 유형인데, 그것은 어떤 시 정신을 담고 어떤 주제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론이 2장, 3장, 4장이 되고 결론으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소논문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논문을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석사 논문까지는 확대할 수 있겠죠. 그죠? 석사. 왜냐하면 이제 이 분량도 느리고 분석하는 작품도 좀 더 많이 넣고 분석도 좀 더 분량을
많이 하고, 그죠?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유형을 최소한 석사 논문에서 유형별 분류, 그것이 본론이 되겠죠. 본론 2장, 3장, 4장인데 2개 혹은 3개는 분류가 나와야 되겠고, 또 이제 석사 논문 정도 되면 첫 번째 유형 중에서도 다시 또 분류가 두 가지 정도로, 두 번째 유형 중에서도 또 다시 분류가 2가지 정도. 그러면 크게 2가지 분류가 있으면 작게는 4가지가 되고, 크게 3가지가 되면 작게는 6가지가 되고, 작게 분류를 또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로 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논문의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사이에, 그죠? 범주의 그 포함 관계도 잘 생각하게 되겠죠. 하위 범주는, 그죠? 작은 1과 작은 2는 큰 2장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사이에 범주 혼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소논문을 쓰거나 또 장차 뭐 석사 논문을 쓰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 논문의 내용을 학습하라고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담당 교수는 저런 관점으로 논문을 썼구나. 접근 방법이 어떠하구나.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적인 것은 조지현 씨의 청각적 이미지는 3가지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를 해서 본격적으로 본론을 전개하기 전에 2장 완화삼이라는 작품을 왜 분석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이 도입부인데, 본론의 도입부인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우리 75분 수업이거든요. 2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둘째 시간에 이 완화삼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삼의 구조와 의미가 과연 이 소논문에서 본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 2장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